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눈이 확 돈다고 하죠. 찌르고 바로 뺀 것이 아니라 총검술할 때처럼 찌르고 돌려서 고통을 주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2010년 10월 1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부산 부전동에 위치한 버킹엄 모텔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금 전 모텔 안의 어느 방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고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던 것도 같지만 아무도 그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약 3시간 뒤인 오전 10시 45분경 모텔의 정문이 열리고 56살의 모텔 직원 고 씨가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카운터를 지키며 먼저 인사를 건네던 모텔 사장 최우미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거나 혹은 다른 볼 일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한 직원 고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빈 방을 둘러보며 부족한 물품을 체크하던 고 씨는 이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며 휴지, 수건 등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 101호의 문이 굳게 잠겨 있었던 겁니다. 수시로 물건을 넣어두고 꺼낸 곳이었기에 절대 잠그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101호의 열쇠는 모텔 사장 최음 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 씨는 다른 일을 하며 최 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1호가 바로 카운터 옆에 있는 방이에요. 물건을 꺼내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혹시나 하고 두드려봤는데 인기척이 없었어요. 이상했죠. 제가 여기서 근무한 이후로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장님은 오지 않지. 그래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었어요. 열쇠 수리공이 잠긴 101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물품들은 잘 정돈된 편이었지만 단 한 가지, 쌓아둔 이불과 수건 몇 개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방 안의 풍경에 불길한 기분이 들어 주변을 살피던 직원 고 씨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억하고 작은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불 속에 모텔 사장 최은미 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덮고 있던 이불과 바닥도 피범벅이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칼로 셀 수 없이 무자비하게 공격당해 몹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가슴, 이쪽 부위에 자상이 거의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무려 74군데를 칼에 찔렸습니다. 그 중에 4-5군데 정도가 상처가 매우 깊었고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물건들 중 사장 최 씨의 가방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범인은 왜 최 씨의 가방을 훔쳐간 걸까? 무자비한 범행 수법 때문에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주변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모텔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크라임은 보호 종료 아이들을 돕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0년 10월 부산 부전동에서 있었던 버킹엄 모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모텔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46살의 모텔 사장 최 씨였는데요. 창고로 쓰는 101호실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많은 자상이 있었고요. 무엇을 좀 추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버킬이란 부분인데 네. 어떤 원한에 의한 오버킬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네. 74개 칼이란데 이걸 74개도 이제 깊이라든가 물론 이건 하나의 그 흉기입니다. 복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주요하게는 일종의 치명적인 것은 4개, 5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치명적이지 않은데도 찔렀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눈이 확 돈다고 하죠. 네. 그런 형태의 오버킬이 났다고 하는 것 자체는 원한에 의했다고 하면은 보통 스물번째 안쪽이라든가 직접적인 형태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부위의 깊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부위는 4-5군데 정도, 나머지는 그 외에 기타 부위를 공격했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이라기보다는 인접한 원한, 누적된 원한이라기보다는 임박한 원한 정도. 순간적으로 그렇죠. 네. 말하자면은 뭔가 자신을 비난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외모를 비하했다거나 일종의 대리 폭행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불로 덮여 있었고 약간 자신의 것을 후회한다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약간의 되돌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깊은 원한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표피적인 원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이렇게 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했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돌리려고 하는. 그래서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경찰의 말에 따르면은 범인이 마치 피해자를 고문한 것처럼 4-5군데 상처가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찌르고 바로 뺀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총검술할 때처럼 찌르고 돌려서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 방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범인에 대해서 어떤 프로필을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깊이 찌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분노를 받아내려고 하는 순간 폭발하면은 눈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101호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뭐 창고로 쓰이는 한편 내실로도 이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평소에 사장인 최윤미 씨가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했던 건 아니지만 뭐 쉬는 장소로는 이용했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이 101호 어쨌든 문이 잠겨져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있고 가방이 또 하나 없어지긴 했습니다. 최 씨의 가방이 그 안에 있던. 근데 이게 뭐 핸드백인지 뭐 다른 가방인지는 뭐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어떤 앞에서 혹시 이게 뭐 금전 뭐 이런 거면은 이게 앞에서 혹시 경찰이 얘기한 어떤 고문에 가까운 뭐 하면서 찔리면서 뭐 어떤 번호를 비밀번호를 요구했다거나 혹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금전 쪽으로는 풀리는 방향이 없을까요? 보통 모텔 같은 경우는 카드로 하고 근데 현금 장사를 많이 하니까 카운터에 있는 걸 가져가거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강도로 했다고 하면은 카드를 거기서 뺏어서 고문한다는 건 사실은 강도로는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굳이 강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렇게 많이 찌를 이유도 없는 거고. 모텔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그 사장을 거기서 고문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위험하고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방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념품?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져가서 하는 일종의 네 거를 내가 뺏는다? 이런 형태의 그 탈취. 크게 물건이 비싸지도 않지만 그 사람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핸드백? 그런 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 뭐 범죄 전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범죄 전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범죄 전력이 강도 같은 걸 해봤다고 하면 이렇게 하진 않겠죠.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했어도 별로 크게 범죄 경력이 높지 않은 그렇지만은 어떤 직접적인 분노를 바로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신체형의 범죄 분노 범죄에는 경력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문 잠가놓고 나간 거는 뭐 지연의 목적일까요? 왜 이렇게 잠가놓고 갔을까요? 아무래도 그 문을 잠가놓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을 그러면 그 모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 사람. 교대자가 와서 언젠가 본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봐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보통 101호가 내실을 쓰이고 그런 건 모텔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오전 시간에 이 모텔을 찾아와서 사장 최 씨를 죽인 범인 그 동기를 더 추정해 보기 위해서 사장 최 씨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건이 일어나던 모텔 어떤 곳이었는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버킹엄 모텔은 흔히 서면이라 불리는 지역 안에 위치했습니다. 서면은 부전동과 점포동 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부산의 번화가 중 한 곳입니다. 백화점과 극장, 쇼핑센터가 모여있고 음식점도 많아 사람들이 늘 북적이는 곳입니다.
모텔은 상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지만 모텔 양옆으로 다른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즐비해 유동인구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금품을 노렸다면 왜 이 많은 숙박업소와 음식점들 중 하필 버킹엄 모텔을 노렸을까?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방 안에서 가방이 하나 없어졌지만 범인은 카운터에 있는 금전 출납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현금이 있었는데요. 30만 원 정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운터를 뒤진 흔적도 없었고 비품인 101호에 물색흔도 없었고요. 바닥에 떨어진 이불, 수건, 옷까지 이런 것들 빼고는 물건이 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잔인했던 공격에 비해 피해자의 몸에는 방어흔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도에게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던 것일까? 손으로 흉기를 막다 생긴 상처가 몇 개 보이긴 했지만 몸싸움을 했다고 보기에 방안은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오버킬을 보인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경찰은 먼저 원한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정말 피해자의 주변 인물 중 누군가 원한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걸까? 사망한 피해자 최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불과 몇 달 전 아버지와 함께 부산에 내려왔고 미혼인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부전동에서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최 씨는 곧 모텔을 정리하고 영어 학원을 차리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타지에 살고 있었고 가족과의 사이도 원만했습니다. 치정관계가 아닐까 조사도 했지만 남자 문제는 전혀 없었고 주변 인간관계도 깔끔한 편이어서 누구에게 원한을 사거나 특별히 미움을 받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인물에 의한 원한 살인이 아니라면 혹시 모텔에 숙박하러 온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툼 끝에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4년 전 경남 진주에서 지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 새벽 진주 본성동에 있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고 나자 내실에서 모텔 사장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화재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약 일주일 뒤 범인이 잡혔는데 수중에 돈이 없던 범인이 몰래 모텔에 투숙하려다 실패하자 밖으로 나와 소동을 부렸고 달려나온 모텔 사장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둔기로 사장을 살해하고 현금까지 훔친 범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던 겁니다. 혹시 이 범인처럼 손님으로 들어온 누군가가 새벽에 혼자 모텔을 지키고 있던 사장에게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니었을까? 부산 서면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좀 있는 곳이에요. 좀 외딴 곳이 아니라. 부산 서면은 굉장히 유명한 번화가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네. 부산 하면 서면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곳 중에, 왜냐면 가게가 많기 때문에요. 왜 하필 이곳이냐라는 점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현금 근전 출납기를 봤더니 거기서 30만 원 그대로 있었고 뒤지는 적 없었고 심지어 뭐 이제 101호 울세금도 전혀 없었다. 제자리에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금전 목적이나 어떤 이 가게가 특정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돈이 목적이면 30만 원을 가져갔겠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리고 또 오버킬이 났고 완전히 뭐 74번이나 찌를 정도면은 이거는 돈이 주목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문제 존재하는 거다. 약간 중간 정도의 모텔에 투숙하거나 투숙하려고 했던 사람이 피해자와 감정적인 문제가 서서 즉각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어운도 많지 않았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사실 시간은 곧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추정 시간이 오전 8시예요. 이제 다음 교대하는 그 이제 직원이 10시 45분에 이제 해서 나중에 발견된 것인데 이 시간대가 사실 이제 오전 8시에 큰 다툼?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지 하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투숙했던 사람이 보통 나가는 시간이 12시 기준이지만 보통 한 10시쯤에 나가죠. 10시나 뭐 8시에서, 그러니까 밥 먹으러 나가면서 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네. 근데 그 이전에 늦게까지 이제 뭐 술 먹고 거기 투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8시 넘게쯤에
뭔가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물품을 더 쓰게 해달라?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투숙한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무엇인가. 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새롭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네. 투숙했던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시간상 사실은 뭐 8시에 들어가는 건 좀 되게 이상한 그렇죠. 일이니까요. 되게 이상하죠. 이게 시간이 바뀌는 때가 아니니까, 나갈 네. 때니까. 원한 치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좀 수사를 했는데 뭐 가족이나 뭐 다 이제 원만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한 오래된 누적된 어떤 감정 상태의 어떤 용의자군에서는 뭐 특별히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치정이나 원한이라고 하면은 네. 거기서 그렇게 죽일 리는 없겠죠. 시간대도 8시잖아요. 네. 그럼 아주 밤에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공격하거나, 원한이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목을 조르거나 뭐 액살이거나 다른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건 수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깊은 원한, 이거보다는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모텔 101호 안에 시신이 유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모텔 안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당시 무언가 목격한 목격자 없었는지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킹엄 모텔은 방음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벽을 타고 옆방의 소음이 그대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101호 옆방에는 남녀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수십 번이나 흉기로 공격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비명이나 혹은 다른 소리라도 들었을 것이라 추정됐지만, 이들은 뜻밖에도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모텔 1층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모텔 정문 근처에 있는 CCTV였기 때문에 범인이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CCTV를 분석하자마자 독특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드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버킹엄 모텔은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객실 5개 정도만 하루 이틀 숙박객을 받는 방이었고, 나머지 방은 전부 원룸처럼 장기 투숙객 방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CCTV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누군가 사장 최 씨에게 원한을 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투숙객을 모두 조사한 결과 뚜렷한 혐의점도 없었고 각자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부터 경찰 출동 전까지 모텔을 드나든 사람은 무려 200여 명. 경찰은 이들 모두의 신원을 파악해 당시 행적과 알리바이를 조사했지만 모두 범행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용의자도 없는 상황. 그렇다면 시신이 있던 방에서 발견된 증거는 없었을까? 101호 바닥에서 담배꽁초가 하나 나왔어요. 당연히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국과수 분석 결과 그 담배꽁초는 오래된 것이었고 DNA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사건은 이대로 미궁에 빠져버리는 걸까? 유의미한 증거가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건들과 이불, 방 안에 있던 물건 하나하나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101호에 가득 있던 수건 중 하나에서 성인 남성의 DNA를 채취하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경찰은 즉시 CCTV에 찍힌 사람들과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유전자 대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네, 이 101호 옆방에 투숙하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모텔 상황이 방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오전에 그 추정 시간에 아무런 뭐 비명이나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런 데는 이제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 별로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않는, 그러니까 못 들었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못 들은 것일 수도 있고 신경을 안 쓴 것일 수도 있고, 네. 그러고 큰 소리가 나지 않게 공격을 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건에서는 굉장히 힘의 우위가 있는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서 바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비명 소리가 들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101호 옆방에서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단 그 정도로 빠르고 순식간에 공격할 정도의 압도적인 힘을 아니면 뭔가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낫겠다. 이 사건 전날부터 경찰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 드나드는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200여 명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들 중에서 아무도 당시 뭐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서면이 굉장히 그 번화가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달방, 월방 이런 데잖아요. 여기가 일종의 장기 투숙객들이잖아요. 여기 종업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밤늦게 이제 장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수집 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제 이 우범자도 있을 수 것이고 그러니까 200명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수사를 방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기에 왜냐하면 이 CCTV 외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사실은 불가능하니까. 근데 알리바이가 없고 뭐 혐의점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드네요. 200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꼼꼼하게 알리바이가 체크가 덜 됐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알리바이라는 곳은 그들 중에 서로 알리바이를 보증해 주는 사람도 있겠고 여긴 대부분 술집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리바이는 전철 이거는 참 신뢰가 안 가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방 안에서 증거를 좀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뭐 방 안에서 뭐 칼로 74번이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찔렀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익히 보듯이 자기 손을 베거나 자기도 다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거나 흔적이 남을 텐데 뭐 당시에 딱히 뭐가 없었어요. 혈흔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미 제압한 사람을 쓰러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자기 DNA를 묻히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럼 장갑을 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수건이나 이런 데에 DNA를 묻히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히려 장갑 끼고 공격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래 머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DNA를 못 찾는 게 더 당연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어쨌든 계획된 살인 범죄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확 폭발적으로 공격한 것인데 그렇게 행해진 범죄 치고는 이게 흔적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선이 단순화됐다. 동선이 단순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안 나온다. 장갑을 끼고 바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공격자가 입고 있는 옷, 그 사람 옷에 또 뭐가 묻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옷에 묻은 것을 거기서 벗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건 여기서 DNA 유전자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누구였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NA가 일치한 남자는 모텔 근처에서 만물상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펄쩍 뛰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 중 출장 수리를 하는 일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버킹엄 모텔에 와서 이것저것 수리했던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사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제가 최 씨를 죽였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최 씨가 그렇게 되기 며칠 전에 출장술에 의뢰받고 모텔에 갔던 거예요. 뭐 거기 가서 일하다 보니까 몸도 더러워지고 땀도 많이 나서 거기 뭐 101호 욕실에서 잠깐 샤워했던 것 뿐이에요. 그때 수건을 써서 거기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단지 수건을 쓴 후 따로 내놓지 않고 그곳에 방치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 씨와 아는 사이였다고 해도 혹시 그곳이 모텔이었다고 해도 집이 아닌 출장지에서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건 쉽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만물상 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결국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들어간 경찰.
모두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알리바이까지 확인되면서 만물상 사장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됐던 용의자마저 없어진 상황.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모텔 1층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200여 명의 사람 중 수상한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혐의점을 가진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찍힌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는 동안에 끝까지 신원을 밝히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색 구별이 힘들었지만 남색 혹은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점퍼에 검은 바지를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구의 그는 뒷모습만 찍혀있을 뿐 CCTV 어디에도 얼굴이 찍혀있지 않았고 녹화된 장면도 너무 짧았습니다. 모텔을 빠져나간 그가 골목길을 걷는 뒷모습이 옆 건물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동선을 찾기 위해 골목길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조사했지만 2010년 당시만 해도 CCTV가 널리 보급되기 전이라 남성의 찍힌 영상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골목길 걸어가는 뒷모습 찍힌 것만 겨우 건졌는데 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지인이면은 걸음걸이나 뒷모습으로 알아챌 수 있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었었죠. 호텔 직원들, 장기 단기 투숙객, 주변 상인들 죄다 탐문하면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남성을 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이 골목을 나선 후 이동했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예상 동선을 설정해 조사했지만 이 역시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어두운 미로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용의선상에 처음으로 좀 유력하게 올랐던 사람 만물상 사장이 있었는데요. 뭐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통과했고 당시 알리바이도 확인이 됐지만 사실 뭐 출장지 모텔에서 뭐 샤워를 했었다라는 게 뭐 일하러 나갔다면 뭐 이제 투숙객이면 몰라도 이게 조금 석연치 않아서 또 이분 가게가 모텔 또 근처에 있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당시도 의심을 샀습니다. 충분히 샤워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뭐 늘 거기 친한 사이고 아니면 자주 가는 데고 그러니까 뭐 샤워 정도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경찰은 거꾸로 생각한 거죠.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은 공격했다고 하면은 피가 튀었을 것이다. 그러면 샤워 겸 뭔가를 이렇게 닦아내는 네. 그래야지 맞는 거다. 왜냐하면 네. 이 정도로 찌르고 그랬다고 하면 몸에나 피가 묻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샤워한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고 경찰이 생각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거짓말 탐지기는 그렇다 쳐도 알리바이가 확인됐다고 하면 사실 뭐 이 사람의 용의점을 하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면 이거야 뭐 사실 다른 혐의점을 주기 어려울 테니까. 예를 들어서 범인의 행동이라고 치면은 내가 여기서 피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샤워까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복을 하든지 뭘 하는 그런 꼼꼼한 사람이면은 그 당시에 닦았던 수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져가거나 뭐 어쨌든 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네. 되겠죠. 그러니까 경찰의 생각은 샤워했고 근데 혹시라도 네. 수건을 이제 깜빡하고 뭐 이런 생각이겠죠. 만약에 근데 지금 이 건이라고 보면은 네. 계획적 살인하고는 좀 74번에 찌른 거 이거는 좀 너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증거상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네. 그 행동 샤워를 하고 수건을 놓고 간 행동은 안 맞으니까 네. 한번 혐의점은 뒀는데 범인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CCTV 말씀을 좀 드렸었죠. CCTV에 찍힌 남성 의혹에 있는 이상하게 이 사람만 딱히 좀 파악이 안 되고 얼굴이 안 잡혔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30대로 추정이 됐었고요. 남성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단 2,000장 만들어서 담당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벌였는데 2015년 기사를 보면 이 CCTV에 찍힌 남성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직까지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이후의 기사들에선 또 아직까지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이 남성이 또 보도되고 있어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기사가 피드백이 안 된 것이라고 보면은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조사를 받긴 했는데 이후 다른 뭐 기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 작성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이 사람이죠. 네. 그죠? 이게 그 뒤에 어떤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네. 근데 저는 이 사람도 있지만은 그 200명 중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우연히 들어와서 공격했다고 보기에는 네. 내실에서 뭘 닦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침착한 것 아니냐. 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200명 장기 투숙자 중에 있었고 거기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알리바이 때문에 놓친 어떤 누군가가 범인일 가능성도 그게 더 높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범인의 공격 행태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거기에 묵었던 사람이고 그 묵었던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틀어져 갖고 바로 그런 공격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를 들면 그 알리바이라는 것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203호에 묵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상치 않은 살인을 벌이고 자기 방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해서 비닐에다가 다 증거물을 넣고 오후 2시에 이렇게 원래 보통 자고 일어난 시간에 나와서 가다가 어딘가에 버렸다 이러면 사실 알리바이는 확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고 있었다 그러면. 경찰은 그런 세세한 알리바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네. 저는 그 200명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 지금 이 범행의 패턴이라든가 이 감정선을 봤을 때는 우연히 들어와서 공격했다기보다는 그 속에 있던 누군가가 공격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따라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공격을 했고 폭발적인 분노 이런 것 그리고 거기서의 증거가 다른 걸 발견 안 했다는 것 등등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인데요. 현재도 이제 부산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사건 수사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증거가 없고 이제 목격자도 없다. 그래서 이제 막 해결에 어려움을 겪다고 하는데 방향성은 역시나 그 투숙객부터 재조사로 봐야 되겠죠. 재조사하고 그때쯤에 비슷한 형태의 한번 이런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노를 해결하는데 비슷한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용의자 군에 들어갔던 200명 중에서 그 후에 아니면 그 후에 또 비슷한 형태의 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추려내면은 용의군은 확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죽인 사람들은 그걸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그 해소 방법을. 그러니까 갑자기 쫓아가서 팍팍 찌르잖아요. 그럼 그 뒤에도 비슷하게 갑자기 어떤 특정한 흉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비슷한 범행을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유력한 수사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교수님은 법적 보호자가 어떻게 되세요? 없죠. 보호자가 없어요? 저죠. 스스로? 그렇죠. 대학교 올라올 때, 도시로 올 때, 도시. 분가를 했고, 그렇게 되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이제 법적 보호자. 그런가요? 네, 서로 그렇게 되거든요. 서로겠죠, 서로. 서로가 서로의 법적 보호자인데. 제가 저만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서로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처음 한 사실인데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이제 그 보육원을 나왔는데 미성년이라서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휴대폰도 사실 못 만든다고 하네요.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왜냐하면 아직 성인은 아닌데 보호는 종료돼 있고. 그러니까 소년법, 민법 이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요즘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 황당한 상황인 거죠. 상징적인 예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이제 법적 관계도 성인이 돼도 혼자라서 여러모로 역시 힘든 점이 많다고 하고요. 우리가 18 캠페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입니다. 크라임은 보호 종료 아이들을 돕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미제 사건을 하나 다뤄봤습니다. 부산의 한 모텔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분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애도를 표합니다. 꼭 범인이 잡혀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